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그런 동화를 믿는 어른이 있을까? 그 누구도 영혼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다. 사랑을 할 때 하는 약속들은 헤어지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했다. 사랑을 해보고 잃어보고 잊어본 사람이라면 영원히 사랑해 라는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된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고 싶은 사람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 여기서 진짜 어른들의 동화가 시작된다. 비극일지 희극일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는가.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이 허락되는 동안 사랑하는 것뿐이다. 내일의 일은 모르겠다. 안녕하셨습니까? 무도회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제가 아기 북튜버 시절에, 그러니까 거의 2년 전에 읽었었던 우리만 아는 농담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컬럼니스트 김태연 작가가 남태평양의 외딴섬 보라보라에서 약 9년간, 아니죠, 만약 아직도 그곳에 계시다면 한 13년 정도 된 거네요. 2019년에 책을 펴냈을 때가 10년 차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삶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단순하고 조화로운 삶의 태도에 관한 산문집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들어봤을 법한 필리핀의 보라카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보라카이는 좀 가까운 거리여서 많이들 다녀 봤을 것 같은데, 남태평양에 있는 보라보라 섬이에요. 지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디쯤에 있는지. 자, 이런 풍경들 보셨을 거예요. 바다 위에 떠있는 이런 방갈로 리조트로 유명한 곳이죠. 아, 가보고 싶다. 제 위치가 지도를 보시면 그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멀어요. 또 미국에서도 멀고 뉴질랜드랑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네요. 그죠? 작가는 이곳에서 프랑스 남편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지칠 때면 바다로 나가서 물 위에서 휴식하고, 서울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마당에 있는 집에 살면서 망고나무를 키우고요. 패들보트를 타고 친구의 바베큐 파티에 놀러 갑니다. 뒷마당에 나가서 은하수 아래에서 별빛에 저녁을 먹기도 했지만, 여기에서의 반전. 작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즐기기도 했지만 암막 커튼을 쳐놓고 방에서 넷플릭스를 더 자주 봤다고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김태연 작가는요, 뭐 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담담하고 단순한 문장, 내일의 일은 모르겠다 라는 멘트로 문장을 자주 끝맺곤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오늘 있을 행복만 생각하겠다. 웃기면서도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에세이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그거 남의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양가가 있어. 교훈도 없고 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웃 같잖아요. 물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도 좋지만, 때때로 저는 옆집 사는 친구들이랑 떠드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고 공감이 크게 가기도 합니다.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 좋지 않나요? 요즘 최근에 책이 영 안 읽혀서 애먹고 있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들은 이럴 때 도움이 돼요. 예전에 봤던 책들은 잘 읽혀요. 다시 읽으면. 2년 전에 녹음해뒀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볼까 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못 모르고 읽던 그 목소리에서의 그 풋풋함과 싱그러움은 뭐 듣기 좋았는데,
그냥 새롭게 다시 녹음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보라보라 섬으로 한번 떠나가 볼까요? 바다의 맛.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세상에 둘도 없이 게으른 바다가 바로 마티라다. 바다 수영이 낯선 나에게 더없이 다정한 것. 실내 수영장 같은 잔잔함. 완만하게 깊어지는 바닥. 햇볕에 따뜻해진 물까지. 이곳 보라보라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신기했다. 지금껏 내게 바다는 그저 바라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는 오히려 그런 나를 신기해했다. 한국에 바다가 그렇게 많은데 왜 수영을 안 했어? 그러게, 왜 안 했을까?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물안경을 침으로 뽀득뽀득 닦으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김이 덜 서려서 잘 보여. 나는 물안경에 잠수용 호흡관을 끼워 쓰고 오리발을 신고 구명조끼까지 다 입고서야 물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다. 재빠르게 숨는 물고기들이 보였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자꾸 숨이 가빴다. 입에 물고 있는 대롱만으로 숨을 쉬어야 했지만 코가 숨을 뿜어댔고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물이 들어왔다. 혀는 짜고 코는 맵고 정신없이 물을 먹었다. 다행히 호흡법에 금세 익숙해졌다. 자전거 타기와 비슷했다. 한 번 알아차리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것. 쭈글쭈글해진 손으로 다시 구명조끼를 꽉 조이고 바닥을 찼다. 붕 하고 몸이 떠올랐다. 귀에 들어올 듯 들어오지 않는 듯 물소리가 찰방찰방 멀어지다가 순간 고요해졌다. 숨소리만 귓속에서 쌕쌕 울렸다. 언젠가부턴가 눈을 뜨면 그 고요함을 기다리게 되었다. 서울보다 한없이 느리게 시간이 흐르는 곳에 살면서도 어째선지 나는 자주 또 쉽게 피로해졌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음할 수 없는 단어가 계속 나타났다. 이리저리 발음을 바꿔가며 말해도 상대는 알아듣지 못했고 하려고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해버리기도 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웠다. 말을 하면 숨겨둔 뉘앙스까지 귀에 탁탁 꽂히는 나의 모국어가.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바다에 가자고 했다. 조용한 곳에서 쉬다 오자고. 가만히 물 위에 누워있으면 귓가에서 물소리가 들리다가 점차 멀어지고 이내 고요해졌다. 늘 그랬다. 그의 말이 맞았다. 바다에 오면 정말 쉴 수 있었다. 입도 귀도 다 쉴 수 있었다. 바닷속에는 낯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물결에 휘어지고 부서진 빛들을 손으로 당기면 몸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며 쭉 펴졌다. 움츠러든 어깨도 등도 쭉쭉 펴졌다. 구명조끼 없이도 물에 들어가는 게 편안해졌던 어느 날이었다. 저만치 앞에서 자기 쪽으로 오라고 수신호를 보내는 그 사람이 보였다. 빨리 오라며 나를 재촉했다. 거북이라도 나타난 건가? 오리발을 위아래로 몇 번 굴렸더니 그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묘하게 상기된 얼굴로 그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산호초, 형광색 립스틱을 바른 대왕조개, 숨어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가 보였다. 그의 얼굴을 봤다.
다시 동그라미를 봤다. 반지였다. 그는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그런데 물속이라 자꾸 물방울만 꼬르륵 꼬르륵 올라갔다. 웃음이 나왔다. 아주 오랜만에 물을 먹었지만 짜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입모양만으로도 귀에 탁탁 꽂히는 모국어처럼 들려왔으니까. Will you marry me? 이 챕터의 글은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남자친구가 물속에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자꾸 가리켰는데 보니까 산호초가 있고 형광색 대왕 조개가 있는 그곳에 뭔가 이렇게 자꾸 동그라미가 있었다잖아요. 동그라미. 프로포즈 반지. 궁금하다. 여러분들은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자, 다음 글을 읽어드리기 전에 기억난다. 2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거나 쓰는 문장이 하나가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내 손 위에 그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무슨 말인지 모를 복잡한 서류를 읽고 있는 시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태어난 곳,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읽을 때조차 모든 것이 낯설었다. 무슈 킴 그리고 마담 팍. 왜 김씨와 박씨는 먼 바다를 건너와 김씨와 박씨로 불리지 못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딴 생각을 하다가 시장님의 말을 완전히 놓쳤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축복의 말들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시장님이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을 때 마침내 익숙한 문장이 들려왔다. 맞는다면 네 라고 대답하세요. 네. 증인으로 와준 친구들이 웃었다. 반지를 교환했다. 키스했다. 그렇게 혼인서약이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그런 동화를 믿는 어른이 있을까? 그 누구도 영혼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다. 사랑을 할 때 하는 약속들은 헤어지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했다. 사랑을 해보고 잃어보고 잊어본 사람이라면 영원히 사랑해 라는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된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고 싶은 사람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 여기서 진짜 어른들의 동화가 시작된다. 비극일지 희극일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는가.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이 허락되는 동안 사랑하는 것뿐이다. 내일의 일은 모르겠다. 무슨 문장인지 아시겠죠?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이 허락되는 동안 사랑하는 것뿐이다.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뭐 이제쯤이면 이 나이쯤 되면 영원히 사랑해라는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된다는 말에도 동의하고 그래도 또 속아주고 싶은 사람을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도 괜찮아. 허락된 시간까지만 열심히 사랑하면 돼.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체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을 유한한 것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나는 오늘만큼의 사랑은 열심히 하겠다. 그러한 다짐으로 읽혔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12월, 보라보라 섬의 우기였다. 그날도 비가 왔다. 흐린 하늘과 쌓여가는 빨랫감을 번갈아 보며 이걸 어찌하나 생각하고 있었을 때 세르지오가 왔다. 잔뜩 젖어서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남편이 맞아주었다. 왜 우산을 안 썼느냐는 말에 그는 양손 가득 안고 온 종이박스를 가리켰다. 맥주였다. 세르지오가 종이박스를 테이블에 내려놓기 무섭게 나와 주드가 달려갔다. 주드는 키우고 있는 고양이 이름이에요. 나는 맥주를, 주드는 종이박스를 좋아했다. 데킬라가 들어간 맥주를 집어들었다. 상큼한 맛과는 다르게 알코올 도수가 5.9도로 높은 훌륭한 맥주였다. 우리는 발코니로 나가 서로 별다른 말 없이 맥주를 마셨다. 편안한 정적. 이제는 세르지오가 혼자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익숙해졌다. 베로니카는 세르지오와 이혼을 하자마자 섬 생활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돌아갔다. 늘 넷이서 어울렸던 우리는 셋이 되었다. 헤어짐은 여기서도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공허함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섬에 남은 세르지오는 내리는 비만큼 자주 우리 집에 왔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각자 할 일을 하다가 문득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날도 그랬다. 발코니에 기대거나 해먹에 눕거나 하면서 따로 또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세르지오가 질문을 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 바꾸고 싶어? 남편은 그에게 되물었다. 너는 어때?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시간을 되돌아가도 그래도 베로니카를 다시 만날 거야? 세르지오는 조금 웃으면서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간들이 훨씬 많았어. 결과적으로 헤어진다고 해서 그 행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베로니카에게 받았던 어떤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과 세르지오의 결혼 생활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경험은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다만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 이유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서로 무척 닮은 말을 하는 두 사람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사랑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밑도 끝도 없이 억울해졌다. 뭐든 되돌리고 싶었다. 자격도 없으면서 그랬다. 밤이 되어 구름이 걷히고 달이 떠올랐다. 우리는 골목 끝까지 세르지오를 배웅했다. 네온사인 하나 없는 시골이어도 손전등은 필요 없었다. 달빛 아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밤바다의 푸른색, 늘어선 야자수,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바닥, 편안해 보이는 세르지오의 얼굴까지도. 자박자박 발걸음 소리만 들렸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에피소드가 딱 하나 남았네요. 이걸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떠오르실 거예요. 분명히. 한번 볼까요? 우리만 아는 농담. 디에고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뒷모습이다. 조그만 주방에 서서 파스타를 위한 육수가 끓기를 기다리며 토마토를 으깨던 그의 뒷모습. 디에고와 처음 가까워진 공간이 주방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우리 부부는
요리에 서툴러서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우리는 기구가 거의 없는 작은 주방에서 칼이나 가위를 들고 여러 조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로 디에고가 말하고 우리가 들었다. 칼 잡는 법, 양파 써는 법, 마늘 껍질 빨리 까는 법을 모두 그에게 배웠다. 디에고는 우리와 주방을 공유했던 첫 하우스메이트였다. 다 같이 파스타를 먹기로 한 어느 날이었다. 면을 삶으려고 올려둔 물이 한참을 기다려도 끓어오르지 않았다. 불이 약한가 보려는데 디에고가 냄비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말릴 틈도 없이 쓱 넣더니 쓱 꺼냈다. 그러고는 너무 뜨겁다며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팔짝팔짝 뛰었다. 남편은 서둘러서 냉동고에서 얼음을 꺼내왔다. 아니, 위험하게 왜 그랬어? 손으로 얼음을 만지작거리던 그가 대답했다. 얼마나 뜨거운지 궁금해서. 정적이 흘렀다. 요리왕 디에고가 저런 아슬아슬한 행동을 하다니. 그날 결국 우리가 파스타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지금에 와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두가 조금씩 놀라고 그다지 납득하지 못했던 것만 기억이 난다. 희한한 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친해질수록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웃긴 기억이 되어갔다는 사실이다. 나중에는 누구 하나가 물만 끓여도 다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웃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한 명이 물을 끓이다 웃으면 다른 한 명이 지나가다가 뜨거운 물 하면서 따라 웃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남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시답지 않은 우리만 아는 농담이었다. 언제나 여름인 곳에 우리의 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에어컨이 없는 대신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바다에 갔다. 가끔은 다 함께 맥주를 마시기도 했지만 주로 따로 떨어져서 각자 놀았다. 나는 책을 읽고 남편은 수영을 했다. 디에고는 일광욕을 했다. 곧 보라보라 섬에 놀러오는 여자친구에게 섹시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구릿빛 피부를 만드는데 열심이었다. 우리는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바다에 함께 나아갔다. 디에고의 여자친구가 놀러 왔을 때, 그 여자친구가 돌아가자마자 디에고를 찾을 때, 그래서 디에고가 텅 비어버렸을 때, 나와 남편이 시청에서 결혼 서약을 했을 때, 이렇게는 못 산다고 엉엉 울다가 어이없게 화해했을 때, 그 모든 때에 서로가 있었다. 같이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끔은 서로가 미웠고 때로는 서로를 견뎠다. 하지만 디에고가 부모님의 바람대로 섬을 떠나 스페인으로 돌아가던 날, 우리는 모두 울었다. 한 집에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였다. 서로의 멋진 모습과 추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나누는 것. 벌써 디에고를 못 본 지 여러 해가 지났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나와 남편은 2번이나 이사를 했고 디에고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보라보라를 떠난 다음에 디에고에게서 엽서가 왔다. 우리도 엽서를 보냈다. 지금은 페이스북 메시지도 잘 남기지 않는다. 서로의 사진에 가끔가다 좋아요를 눌러줄 뿐. 하지만 별 걱정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먼 훗날 다시 만난다 해도 우리에게는 우리만 아는 농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때는 정말 가깝게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던 이들. 우스운 주제만 주어지면 밤새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고 사고치던 그랬던 친구들 또는 지나간 인연들.
지금은 곁에 있지 않는 이들, 옆에 없어서 쉽게 볼 수 없는 사이, 누군가는 영영 찾지 못할 곳에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언제라도 만나면 반갑고 즐거울 것만 같은, 그리고 그들과는 마치 암호인 것처럼 진짜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농담들이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있자면 그 시절들이 너무 그리워서 웃으면서도 눈물 짓게 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